튜토리얼 사이언스의 심연 만남 폰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의 NSG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예. 이제 미국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인 전투기인데요. 팬텀 레이라는 이제 무인 전투기를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인 공격기보다 진보된 거예요. 이 무인 전투기는 그 내부에 무장창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뭐 폭탄이라든지 소형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수 있어서 조종사 없이 공대공 또는 공대지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국이 또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10년 7월에 첫 무인 전투기 타라니스를 공개를 했어요. 정밀 유도 폭탄을 실어요.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게 또 목표기도 하고 또 방어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2018년 10월에 주하이에어쇼 때 공개된 무인 전투기 이게 CH-7 차이홍이라고 불리는 2022년쯤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몇 년 안 그렇게, 남았네요. 예. 3년? 6세대 전투기 어떤 뭐 초기 모델이라든가 그래서 공개된 것들이 있을까요? 영국 B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인데 이 조종석 안쪽에 보면 계기판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 헬멧 위에 우리 이제 가상현실 아 AR로? 로 해서 그 증강현실로 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이 돼가지고 계기판이 이 헬멧에 보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 비행기 조종도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네. 좀 스펙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스텔스 성능을 이제 갖기 때문에 안에 무기들은 밑에 이제 내부 무장창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요 왼쪽 보면 미사일 보이시죠? 이런 왼쪽 아래에 이런 미사일 등이 이제 그 무장창 안에 이제 들어가고 또 하나 6세대 전투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디렉트 에너지 웨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레이저 광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무기는 스타워즈는 물론 조그만 비행기나 이런 데서 나가지만 네. 뭐 원쌤 지난번에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려면 큰 출력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송기 정도는 실을 수 있지만 전투기에 실기에는 너무 이제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형화가 되니까 이런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레이저가. 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레이저 광선을 쏴서 적 항공기나 아니면 날아오는 공대공 미사일을 격추하는 이제 그럴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이런 이제 6세대 이제 전투기인 거죠. 그래서 이 템페스트는 기본적으로 유인 전투기인데 유인 전투기로서 주변에 이제 무인 전투기를 거느리고 이런 전투를 하는 걸 주 임무로 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무인기로도 무인 전투기로도 쓸 수 있게 모선의 역할을 하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성격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5G 뭐 우리도 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단시간 내에 이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조종석 간의 그 연결성 이게 이제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와의 연결성. 그러니까 그 헬멧에 모든 정보가 나타나고 헬멧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이 계기판 직접 안 누르고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이 헬멧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 조종사의 상태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생체 그 측정 기구 같은 것도 이제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6세대 전투기가 무지하게 좋은 건데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가격이 지금 정확히 견적이 안 나와요. 네, 얼마나 비싸게 될지 이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영국도 혼자서 개발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1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개발비가 2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가까이 되는데 우선은 그 20년대 초반, 중후반까지 어느 정도 개발 계획도 만들어서 착수할 계획이고 지금 같이 할 동업자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업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년에 에어쇼 때 이거를 이제 목업을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4세대, 4.5세대 전투기도 유럽은 공동 개발이 많았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혼자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뭐 영국, 이태리, 프랑스 뭐 해가지고 여러 나라 같이 공동 개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6세대 전투기 파트너로 떠오르는 게 일본입니다. 요새 일본도 지금 보면 6세대는 아니고 5세대 스텔스기로 이제 심신이라는 기술 실증기를 테스트하고 있고 F3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의 경우도 이제 그런 면에서 앞서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잘하면 이쪽에 이제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 템페스트와 그 템페스트를 보호하는 무인 항공기 편대. 야, 이거 진짜 스타크래프트에서 캐리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야, 인터셉터와 캐리어 본체 이런 느낌이어서 와, 그러니까 게임이 진짜 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이고 영국이 이제 블랙시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EU 쪽은 어떨까요? 유럽 연합 이게 애매한데 지금 영국은 그런데 유럽 연합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의 유럽 대륙은 이제 양대축이 독일하고 프랑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올해 2월 7일에 6세대 전투기인 FCAS, 이거는 Future Combat Aircraft System이니까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이 FCAS의 개념 연구에 합의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유럽의 차세대 연구팀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팀 한 팀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우주 산업체인 D사와 A사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개발을 주도하고 그 엔진이나 설계, 제작, 생산 등은 분담을 할 예정인데 FCAS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공개는 되지 않았고요. 근데 A사가 지난해 공개한 6세대 전투기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고가 될 만한데 스텔스 당연히 대폭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 스텔스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뭐 유인 무인 체계 통합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리고 앞서서 그 템페스트는 그 뭐 섹스피어 희곡 그 작품명이기도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대가 되면 이제 프랑스가 나름 좀 라이벌 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조금 더 프랑스에게 좀 더해줄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기술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전투기 이제 4대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체,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엔진, 무장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고 프랑스가 이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라팔, 그 라팔을 만들고 있는 D사의 역할도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요. 소위 옴니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옴니롤.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된 게 바로 라팔이었고 이 라팔의 주요 구성품들을 보면 이제 프랑스의 기술을 다 알 수가 있죠. 공대공, 공대지 임무, 그리고 정찰, 전투, 그러니까 공중전, 그리고 공중 급유 이런 것까지 다 되고 핵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고 크기는 좀 작은 편이지만 라팔 얘기 드린 겁니다. 네, 크기는 좀 작은 편이지만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 무장 탑재 능력이랑 추력대 중량비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스텔스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기 위해서 개발 당시부터 신소재를 또 많이 사용을 했고요. 날개에도 복합 재료로 돼 있고 또 레이더 흡수 재료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미 라팔도 반 스텔스 전투기,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라 이 기술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훌륭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사실 2조의 개발비 2, 3조도 엄청난데 좀 허덕이고 있다는데 영국이 소위 천조국의 나라는 거기는 이제 또 엄청난 거를 좀 그렇죠. 이미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도 네. 미국인데.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빼먹었어요. 인증샷. 인증샷. 아, 예.
이분이 누구세요? 얼굴 뽀샵하셨는데 이거? 아니 지금 본인이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달라 보입니까? 저 뒷모습 보이는 저분 아니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많이 부었을 때죠. 제가. 그건 아닌데.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원쌤이 아니시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여시나 나아 보이시다고 맞습니다. 자, 미국 얘기. 미국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제는 뭐 유인 전투기 조종사보다 무인기 조종사를 더 많이 양성한다고 할 정도로 무인기에 이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6세대 유인 전투기 물론 이제 무인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유인 전투기 부분에서도 이 타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비사 얘기했는데 거기서 지난 2013년쯤에 2030년을 목표로 이제 개발을 진행 중인 FA-XX라는 그 6세대 전투기 개념도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얘는 또 아까 그쪽은 아니네요. 좀 다르네요. 또 비니 꼬린 역시 없고. 근데 보면 우리 얼핏 보면 이제 F-22를 좀 달리 저기한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꼬리 날개가 없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보면 이것도 이제 유인기 무인기 버전 같이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 F-18 슈퍼호넷 등을 대체하는 용도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군의 경우도 2030년대에서 40년대 전력할 6세대 전투기의 초기 시제기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해서 6세대 전투기가 그야말로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6세대 전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텔스 성능,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 AI, 그다음에 첨단 센서, 전자전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이제 그런 이제 첨단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그런 무기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본 게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 구성이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그럼 이제 두 국가가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는 당연히 러시아고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자, 그럼 이제 러시아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련 붕괴 이후에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비용 감당도 많이 했어야 했고 그래서 당시에 기존 항공기를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또 뭐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에는 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때 이제 드론 개발 같은 게 황금기였는데 기회를 많이 놓쳤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썩었다는 말하니 그렇군요. 예, 다시 찔리십니까? 예, 이빨이 빠져도 호랑이다. 뭐 그런 얘기. 지난 2012년부터 AI 기반 6세대 무인 전투기인 오크호트니크라는 헌터라고도 하는데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봄에 초도 비행 시험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진도 있는데 뭐 난 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근데 약간 러시아스러운 뭔가 뭐 분위기가 좀 있죠. 설명이 되는데만은 역시 공기급이 그 위에 있고 조금 무섭고. 예, 뭐 견인차가 눈이요, 트랙터 약간 이거 가짜 뉴스는 아니죠 이거? 그 부분이 러시아서 이거 나치가 개발하던 뭐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에요. 러시아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 유포가 됐던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공기 흡입부가 이제 동체 위쪽 앞쪽에 있는 것도 우리 봤던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전익기 형상이고 인공지능이 적용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선 광자 레이더라는 거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선 광자 레이더. 예, 그건 이제 전자파로 보통 레이더 쓰는데 이제 광자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레이더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레이더를 쓰겠다는 얘기고, 우리 수호의 57에 탑재되는 대부분의 무장을 여기다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무장 탑재량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무인하고 유인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요. 이륙 중량은 20톤쯤 되고 최고 속도는 다 그렇듯이 음속에는 못 미치는 시속 1000km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무선 광자 레이더요? 네. 그게 뭐죠?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실전 배치되고 한 건 아니고 예. 한참 이제 개발 중인 건데요. 무선은 뭐 레이더가 다 무선이니까 유선 레이더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 아니면 탐침봉으로 찔러보는 거. 아 그게 내 그런 유순비. 탄에 지뢰 있는지 뭐 그러니까요. BT 있는지 찔러보는 거에. 그건 이 레이더가 아니고 이제 뭐 탐색 상황이고, 그렇죠. 레이더의 알자가 맨 처음에 알자가 이미 그 라디오란 무선이죠. 무선 레이더는 일반적인 레이더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레디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레이더의 개념인데 그다음에 이제 광자는 포톤이잖아요. 이게 이제 형용사화돼서 레디오 포토닉 레이더거든요. 지금 얘기되는 게 일단 기능을 말씀드리면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능 결과적으로. 스텔스가 보여야 포착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스텔스인데 어떻게? 이걸로 포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뭘 쓰냐면은 레이저 광선을 씁니다. 이건 일반 전파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파를 보내가지고 반사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이거는 전파보다 더 강한 거죠. 강한 파동이죠. 그 레이저를 보내가지고 레이저는 가시광선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레이저를 보내가지고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레이더와 기존의 레이더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건데 이게 왜 스텔스기를 볼 수 있냐 하면 스텔스기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빛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사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스텔스기는 전부 이 레디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레이더의 전파를 교란시키는 형태고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빛의 파장이 완전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더 전파 흡수 도료도 레이저는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레이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면 이것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이 레이더가 할 수 없었던 기능,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하면은 어떤 기체인지 형태가 다 보여요. 그래서 뭐가 날아가고 있다 보면 이거는 이제 점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각형이나. 근데 얘는 비행기 형태를 눈으로 보듯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스텔스가 소용이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어떤 기종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이게 실전 배치되면 굉장한 거죠. 이 포톤 요게 예. 광자에는 걸리는군요. 스텔스가 광자에 지금의 걸리는 이 스텔스 기술은 광자에는 걸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결하려면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 게임에도 포톤 캐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광자포였는데 포톤이 그 광자는 뜻이군요. 게임에 안 나오는 무기가 없네. 그러게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단어 공부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똑같은 같아요. 얘기예요. 그 광자포라는 것도 레이저포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에서 쏘는 게 광자기 때문에요. 빛이니까. 예.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포톤 캐논은 안 보이는 유닛을 안 보이는 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 게임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다른 무기는 걔를 못해요. 디텍팅이 안 돼요. 그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는 클로킹 된 것들은 안 보여요. 근데 포톤 캐논은 봐요. 비슷한 진짜 얘기네요. 그러네요. 얘는 디텍팅이 돼요. 그 안 보이는 지. 그 게임 만드는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만드는 거니까. 예. 아니면 그냥 만들었어요. 우연히.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나중에 스타 중계하게 돼 이거 얘기를 해야겠는데. 사실 진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지능으로 뭐 단계가 있습니다만 뭐 궁극의 뭐 자유는 아니겠어도 야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막 전투를 한다는 게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뭔가 오류 생기면 이거 피하 식별도 저는 이게 좀 불안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전투를 하려면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격 조종사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많은 정보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멀리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내가 직접 타서 조종하는 것과 같을 리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게다가 이제 AI로 다니는 경우에는 AI가 정말로 제대로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먼 미래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생각보다는 빨리.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도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뭐 저게 되겠느냐 했지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 업계들하고 저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미국에선 되겠지. 하지만 우리나라 저 노량진이나 이태원 골목 들어가 봤느냐. 그때 경리단길. 예, 그 좁은 골목과 양옆에 차 서 있고 사람 튀어나오고 네. 행인 있고 뭐 저 서천. 예. 그런 데까지 자율주행 되겠느냐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게 낫대요. 쉽대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래요? 낫다고. 왜 그러죠? 장애물이 많을수록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판단 능력이 좋아진답니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런 데선 고속으로는 가지 않잖아요. 예. 아주 고속으로는 가지 않는데
이 굉장히 많은 게 나타나서 혼동스러울 것 같지만 기계가 인간보다 낫대요. 그건 오히려. 오히려 사람이 딴 생각하다가 이제 사람 튀어나오는 거 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예상과는 다른 또 그런 면이 있고요. 영화 스텔스에 보면 그 인공지능 탑재한 무인기와 인간이 전투를 벌이는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2016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이 실전은 아니고 미 공군의 인공지능 전투 비행 시스템인 알파라고 있는데 여기에 비행 시뮬레이션 전투에서 베테랑 전투 비행 교관에게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알파고 같은 얘기는 이제 우리한테 많이 나오지만 이런 얘기는 이제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되는 얘기는 아닌데 게다가 알파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에는 속도, 회전, 무장, 센서 이런 게 전부 제한을 걸었어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핸디캡을 줬군요. 핸디캡을 줬습니다. 몇 점 이제 접어준 거죠. 아, 그쵸. 예, 예. 그쵸. 딱 바둑을에 몇 점 접어주는 그렇죠. 거. 예. 그런데도 이제 파일럿들을 다 격추를 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 하면 뭐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거나 우리 알파고처럼 뭐 CPU, GPU 이런 거를 뭐 몇백 개, 1000개씩 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알파 시스템은 50만 원짜리 컴퓨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스크탑 그냥 그런 데 깔아 쓸 수가 있고요. 그 원모형 이제 게임용으로는 못 써요. 게임용도 안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에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 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한 4만 원쯤 하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조그만 이건 뭐 만들기가 모형 만들기 한 예, 컴퓨터. 그렇죠. 이거 자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네네. 여기 위에다가 몇 개 꽂아놓은 거거든요. 진짜 기초적인. 그걸로도 구동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점이 대단하죠. 야. 이건 정말 프로그래밍을 잘한 거죠. 프로그램은. 코딩을 정말 잘한 거죠. 그렇죠. 네. 최적화. 최적화. 아주 가성비가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야, 예. 우리 앞에 뭐 계속 뭐 조 1000억 원 이런 얘기 하다가 예, 그러게. 50만 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적은 단위가 아닌가. 저희가 아까 뭐 몇십 달러 얘기하셨잖아요. 뭐 30몇 달러. 35달러. 우리가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예. 우리가 그 개인 탄약 정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35달러짜리는 우리가 이게 본 게임에서 끼지를 못하거든요. 예. 이거 무슨 그거는 야 최적화가 엄청납니다. 30몇 불짜리 그 라즈베리 거기에도 장착이 될 수 있다고 구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미래 전장의 주인공이 될 무인 전투기. 현재 세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인 1989년 냉전 시기 백주 대낮에 서유럽을 침공한 무인 전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도 주변국에 대한 항공 정찰이나 초계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무려 냉전 시기의 비밀 정찰 행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자칫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1989년 실제 적의 영공을 침공해 도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거슬러 1989년 당시 폴란드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여름 햇살이 뜨거운 7월 4일 폴란드 코워브제크 소련군 기지에서는 임무 수행을 위해 미그 23 전투기 일명 플러거가 상공에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미그 23기가 대낮에 겁도 없이 서유럽 영공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놀란 나토군은 불이 나게 F-15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고 미그 23기에 즉시 돌아갈 것을 무전으로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나토군의 수차례 경고에도 미그 전투기는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고 나토군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소련의 명백한 도발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긴장감은 고조되고 상황 파악을 위해 미그 23기에 더 가까이 접근한 F-15 전투기 조종사는
아연 실색,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캐노피는 열려 있고 조종석에 조종사가 없었던 것.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련군 훈련을 위해 출격한 미그 23기.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투기의 계기판에 엔진이 나갔다는 경보가 울리고 고도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 니콜라이 스쿠리디는 매뉴얼대로 바다로 기술을 돌린 뒤 150m 상공에서 비상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전투기도 그대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면 그냥 일반적인 기체 결함 추락 사고로 끝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 직후 황당하게도 엔진이 다시 정상 작동해버리고 자동 운항 장치에 의해 정상 비행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것도 조종사 없이 스스로 말입니다. 다시 날기 시작한 미그 23기는 폴란드와 동독을 넘어 곧바로 서유럽으로 진입하고 만 것이죠.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날아온 전투기에 놀란 나토는 그저 당황하며 F-15로 미그 23기를 쫓아갈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그 23기를 격추하자니 아래는 민간인 지대라 함부로 격추할 수도 없고 조종사도 없는 상태라 정지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휘부는 일단 미그 23기가 적대적인 군사 행위를 벌인 것도 아니요 위협이 없다고 판단, 인적이 없는 곳에서 적당한 위치 잡아서 격추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F-15 파일럿들은 벨기에 영공까지 계속 혼자서 날아가고 있는 미그기를 추격하던 중 미그기가 북해로 향하자 그대로 바다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 그냥 돌아가는데요. 불사 예상을 뒤엎고 800여 킬로미터나 날아간 미그 23 전투기. 결국 연료가 바닥나 추락하고 마는데요. 그만 벨기에 한 마을로 돌진하며 현지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그대로 직진해 바다로 향해 날아갔어야 했지만 바람에 의해 남쪽으로 약간 꺾이면서 육지 방향으로 각도가 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미그 23기는 얼떨결에 조종사 없이 800km를 난 무인기이자 서유럽을 침공한 최초의 무인 전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벨기에 정부는 격렬히 항의했지만 소련은 사과는커녕 어떠한 대꾸도 없었는데요. 당시 평화와 군축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던 소련의 초대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에게는 참 황당하고도 난감한 사고였습니다. 파일럿들의 희생을 줄여주는 무인 전투기의 최초가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사실이라니. 역사는 참 아이러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특히 이거를 쏘는 거를 이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거는 꺼름직한 걸 넘어서 걱정이 되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군이 통합 비주얼 증강 시스템 아이바스라는 그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R 헤드셋인 홀로렌즈의 군용 제품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저 어제 써봤습니다. 홀로렌즈. 그래요? 예. 흥미롭죠. 근데 이게 계약 금요가 이제 4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적지 않죠? 우리 돈 하면 그 5천억이 훨씬 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50명이 그 당시 그 사티아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뭐냐면 이 미 국방부가 체결한 홀로렌즈 공급 계약
그걸 전면 취소하라. 5천억짜리인데요? 네, 5천억짜리인데. 해서 5천억짜리 매출을 그거를 취소하라고 사장한테 편지- 얘기했다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홀로렌즈가 뭐냐면 2015년 1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AR 헤드셋인데 그 PC나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하고 연결하는 일반적인 헤드셋하고는 달리 이거는 윈도우 PC 기능을 이 헤드셋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객체를 실제로 스캔해서 3D 이미지로 출력을 하고 이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제가 우리 이거- 원쌤이 직접 예. 써보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본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저도 이따 어떤 개발자 미팅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썼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안경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이렇게 이걸 끼고 하면 여기 이제 메뉴가 쫙 나옵니다. 눈앞에. 그러면은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 팽이가 있었어요. 팽이를 제가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려요. 아, 증강현실 내에 이제 팽이가 증강현실 있어서 있어요. 예, 꺼내서. 예, 예. 돌려요. 돌리면 얘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돌려놓고 저는 이걸 낀 상태로 이렇게 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가서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딱 돌아보면 여전히 여기 있어요. 제가 어딜 가든 여기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그리고 벽에 유튜브 붙여놓을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 시켜놓을 수 있고 그럼 저기다 제가 붙여놓잖아요. 역시 딴 거 하다 이렇게 그럼 저기 있어요. 바로 봐도 저기 있고요. 이걸 이제 안에서 다 프로세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조종관을 만진다거나 혹은 뭐 무기를 뭐 만진다거나 할 때 이 속에서 전부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당시 최초로 나온 거고 역시나 다른 뭐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컴퓨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술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야도 좀 좁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써보면 굉장히 신기하긴 하죠. 예.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쓰면 뭐 이렇게 그 우리 편인 같이 쓴 사람끼리는 서로 통신도 되고 그렇죠. 위치 확인도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꽤 유용할 것도 같은데 작전에도 근데 왜 그걸 이렇게 반대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미 국방부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어요. 이 헤드셋이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튼튼한 이게 군사용어로 밀스픽이라고 그래요. 아, 국방부 예. 규격. 이 튼튼하게. 근데 이러면 엄청 비싸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요구를 했고 밤낮으로 그러니까 컬러로 구현된 AR 정보를 병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한 건데 사실 이제 VR하고 AR은 군사 이 훈련용으로는 장점이 많은 네. 그런 이제 기술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포를 쏴보거나 이런 걸 안 하면서도 이제 그런 그 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이 많은 비용 면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훈련장마다 난립니다. 우선 총 쏘고 포 쏘고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음 민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 이제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장점이고 또 실전에서 실제로 쏴볼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장점인 건데 또 왜 반대했냐?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훌륭한 회사가 이 군사훈련 기기로 돈 벌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러니까 만든 제품이 아무리 이게 훈련이라지만 이게 전쟁에 쓰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쟁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내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데 예. 그런데 쓰이는 것은 예. 원하지 않는다. 네. 내가 그거 하려고 입사한 거 아니다. MS에 뭐 그런 거겠죠. 예. 비슷한 맥락에서요. 역시 작년에 2018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연합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150개 기업과 전 세계 90개국 2,400명 이상의 과학기술인이 자율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한 이제 서명한 기업 중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회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 이런 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선언은 돼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깨게 되면 결국은 다 깨지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예. 잘 지켜져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AR, VR, 뭐 드론, 뭐 AI, 로봇 이거 다 진짜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이 되기도 하고 군사 기술이 민간 기술이 되기도 하고 참 이럴 때 있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지만 정말
다시 한번 이 도덕적인 모랄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딜레마라 갈 수도 있겠어요. 개발하면 좋을 텐데 그게 또 대량 살상무기 연결이 되고요. 함께 고민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얘기 들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의 지금 현 주소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이제 우선 무인기 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송골매라고 그 우리 국내 K사가 만든 이 군단급 무인기 그거는 이제 운용을 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무인기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단급에 쓸 수 있는 사단급 무인기 K사에서 개발했고 그 외에 이제 또 그 차기 군단급 무인기라고 그래서 송골매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그 우리 프레데터 있죠? 프레데터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뭐 그거의 연장선상 비슷한 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군단급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중고도 무인기라는 게 있어요. MUAV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인 공격기 리퍼 얘기했잖아요. 그 리퍼와 비슷한 리퍼 어떻게 보면 리퍼보다 좀 더 개량된 이제 그런 그 무인기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정찰뿐 아니고 공격 기능 그러니까 거기에 미사일이나 조그만 폭탄 달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인 공격기로서 이 중고도 무인기도 또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서북도서 감시용 이런 걸 용도로 해서 이스라엘제의 이제 헤론이라는 무인기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처라는 건 이미 뭐 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을 해서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이라이트는 그 글로벌 호크 우리 전에 얘기했었죠. 네. 글로벌 호크가 이제 우리 군에도 드디어 들어옵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총 4기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글로벌 호크는 그야말로 장거리 고고도 전략 무인 정찰기죠. 그래서 이 글로벌 호크가 들어오면 우리 군의 전략 정보 수집 능력은 획기적으로 이제 향상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사실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국내 K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까 우리가 봤던 무인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거의 비슷하게 생긴 와. 그런 무인 전투기의 축소 모형도 만들어서 비행 시험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인 전투기도 우리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건 가까운 시일 내는 어렵고 2030년대 정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해서 또 우리 그런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역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세대, 6세대 하여튼 뭐 우리도 나름 뭐 준비는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인기 외에 이제 전투기를 보면 우리 전투기들은 그 아직은 이제 4세대가 주력인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KF-16이라든지 F-15K라든지. 근데 이제 KF-16이 그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개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다뤘던 그 3월 말에 우리 F-35가 처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5세대 전투기 보유고 대학에 들어섰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독자적으로 만든 이 전투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KF-X라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이게 2026년 여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A사 레이더 같은 것도 그 다른 비행기에 달아서 실험도 하고 그런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1년 4월에 1호기가 출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2년 남네요. 2년 뒤면 이 KF-X 1호기가 실제 비행기가 나와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뭐 스텔스 성능을 어느 정도 갖느냐 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본격적인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4.5세대 전투기로 분류가 돼요. 근데 왜 4.5세대냐?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A사 레이더를 국내 개발된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심이 좀 많잖아요.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형상도 점점 이 F-22를 닮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이거저거 좀 형태도 좀 커졌고 진화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못 내지만 하여튼 지나고 있다. 네. 그래서 F-22 닮아가고 있고 F-22가 똑같아질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좀 손을 보면 뭐 내부 무장창 같은데 무장 넣고 그래서 스텔스 성능도 어느 정도 갖는 이런 전투기가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 그 전투기 사업 KF-X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4세대, 5세대 이렇게 뭐 향후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우리는 쓰겠는데 네. 외국에도 먹힐까요? 네. 좀 수출 좀 되겠습니까? 돈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4.5세대 전투기가 팔리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을 좀 싸게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5세대, 6세대 특히 6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견적이 아직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6세대 전투기를 구할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5세대 전투기 경우도 F-35가 지금 1,000억 원대인데 5세대 전투기를 중소국가에서 다 보유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맞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4.5세대 전투기, 4세대 전투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의 그 수출 시장은 앞으로도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가격 경쟁력. 너무 비싸면 이게 F-35하고 KF-X가 같은 가격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필요한데 저는 KF-X 장르를 그렇게 그러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고가 휴대폰도 있고 네. 좀 저가형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다양한 층위가 있는 거니까 시장에 맞춰서 네.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성과도 내셔야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봤는데 자, 정리해볼까요? 어떠셨습니까? 저 하여튼 뭐 6세대 전투기까지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저희가 이제 4월 5일 날 이 관련해서 어떤 한 포럼에서 이 주제로 우리 공군의 차기 전력등록 방향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쭉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화제가 됐던 게 6세대 전투기가 엄청 비쌀 텐데 우리가 거기 정말 들어가는 게 맞냐 들어갈 수 있냐가 논란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비싸더라도 분명히 어느 시대는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독자적으로 못하더라도 여러 나라 같이 할 때 그때 우리 같이 참여하는 거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무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찍어내듯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20년 뒤에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다행히 우리 그 군 기관에서 이미 보도된 거지만 개발하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생께서는요. 인공지능 무기 관련돼서 실제로 인공지능계에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뭐 폭격기가 있다. 얘가 다니다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폭격을 한다. 그럼 기계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곤 한데 글쎄요 뭐 가면서 풀어나갈 얘기겠지만 저는 이제 좀 엉뚱한 것 같긴 한데 제 꿈은 뭐냐면 나중에는 정말 기계들끼리 전쟁을 하고 사람은 아예 개입하지 말고 기계들끼리 싸워서 이긴 쪽이 이기는 걸로. 대리전. 네, 기계들이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달한 쪽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안 싸우는 걸로 하면 차라리 아예 다 맡겨버리면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을까. 야 정말 네. 실현만 된다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저 영화도 로봇 배틀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끼리 싸움 시켜가지고 이제 하듯이. 사람은 어차피 끼어들어봤자 못 이기는 거니까 거기에서 기계들끼리 한쪽이 이기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논쟁 중에 하나 킬러 로봇 아닙니까? 그렇죠. 킬러 로봇.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원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황당한 국제과학계에서 황당한 파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킬러 로봇을 개발했다고. 네, 맞습니다. 내가 완전 오버였는데요. 네, 오버였는데 근데 그 발단이 뭐였냐면 그 우리 전방부대에 무인화한다고 그래서 무인 경계 시스템. 예. 그 일환으로 여러 해 전에 모사에서 그 카메라하고 기관총 또는 소총을 결합을 시켜서 원격 조종으로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사람이 조정하는 사람 거죠. 조종하는 예. 그러니까 초병이 감시하다가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원격으로 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AI를 가진 로봇하고는 그렇죠.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전혀 아닌 건데 그게 어떻게 외신에 잘못 알려져가지고
또 우리 정부나 해당 업체에서도 그게 아니고요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뭐 외신에 보도되고 외국에 저명한 책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킬러 로봇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치한 DMZ에 배치한 걸로 어딘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한 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용어 문제가 있고요. 이게 학술 용어로서의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그런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때 그래서 외국의 해외의 유수한 로봇 공학자들이 다들 연판장 같이 사인을 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관련 대학들 로봇 대학들하고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성명까지 냈었어요. 그때 사실 엄청난 파문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소를 했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해결이 잘 된 거죠? 잘 됐습니다. 오해인데 풀린 거죠? 그러니까 어휴. 아무것도 하는 무기가 정말 최첨단 AI를 가진 킬러 로봇으로. 그냥 카메라가 보여가지고 자동으로 누르는 거는 그 초병이 누르는 건. 뭐 탱크는 자기가 무슨 포탄 갖고 와서 그냥 그 상대 탱크한테 이렇게 박나요? 누르면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야 진짜 요즘 오해가 컸네요. 소위 이게 원격 조종 기관 총탑 포탑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전 세계 트렌드예요 지금. 근데 약간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주제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니고 기계가 알아서 뭐가 오면 쏜고 이제 사람을 죽인다. 이제 킬러 로봇이라는 개념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논의가 계속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 이렇게 무인 전투기 그리고 AI를 통한 뭐 킬러 로봇 뭐 우리는 오해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께 아주 즐거운 그리고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본 게임 오늘 여기까지인데 본 게임은 당연히 TV 온라인 거기에 이제 모바일 우리 앱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 TV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 킬러 로봇은 뭐냐면요. 터미네이터 2 이런 데 보면 그 미래에 왜 로봇이 뼈밖에 안 남은 터미네이터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딱 봐서 적이 적대적이네 호스타일 하니까 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 먼저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가진 로봇 그거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치열한 그 논쟁거리고 그 정리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